이 영상은 인천공항을 출발 브레드에 도착하는 과정과 브레드 호수의 야경, 그리고 다음날 브레드 섬과 성, 보스토니아 동굴에 도착하기까지의 내용을 담고 있다. 출발하기 전의 인천공항이다. (10시에) 베네치아 마르코폴로 공항으로 출발한다. 베네치아 상공이다. 베네치아 마르코폴로 공항을 출발하여 블레드로 간다. 블레드로 가는 경로 지도다. 이탈리아와 슬로베니아의 국경을 통과하여 포스토이나와 슬로베니아 수도인 유블리아나를 지나 블레드로 가게 된다. 차창으로 펼쳐지는 이탈리아의 농촌 풍경을 즐겨본다. 트리에스테로 가는 갈림길이다. 트리에스테는 슬로베니아 국경과 가까이 있는 이탈리아 북부 도시다. 이성 지도로도 보는 트리에스테다. 여행 마지막 날 이 도시에서 숙박할 계획이다. 국경에 다 왔다. 국경에는 유럽 연하 국가들의 국경 표지판만 있을 뿐 통제하는 아무런 시설이나 조치가 없다. 안내인의 설명이다. 국경, 슬로베니아 국경, 초소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휴행 가치가 필요 없기 때문에 비어있고 철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유럽의 장벽이 사라진 실질적인 장벽은 면적 시대가 시대를 구하는 별로 장벽이 있지만 이 동일한 국경에서 블레드까지 가는 경로 이성 지도다. 포스토이나 동굴로 가는 갈림길 안내 표지판이다.
보스토이나 북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어간다. 휴게소 북은 이성 지도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스토이나 동굴을 내일 가게 된다. 휴게소 내부를 둘러본다. 고속도로에서 보는 부르흐니카하다.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리아나 북은 변두리 고속도로를 지나고 있다. 지나가는 부근의 이성 지도다. 그린토백 산은 해발 2558m로 하이킹, 등산, 스키를 즐기기에 인기 있는 장소라고 한다.
블레드에 다 온 것 같다. 이성 지도로 주변을 확인해 본다. 알프스 산맥의 숨은 보석인 율리안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트리글라브 산이 있는 국립공원과 알프스의 눈동자라고 불리는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곳이 블레드다. 고속도로를 벗어나 블레드로 가게 된다. 블레드는 인구 6천여 명의 작은 마을이지만 그림 같은 호수 마을이다. 호텔에 도착하였다. 호텔에서 본 블레드 성이다. 블레드의 야경을 구경하기 위하여 호텔 밖으로 나와 보았다. 블레드 호수와 섬 그리고 블레드 성의 야경이다. (7월 30일) 아침이다. 블레드 호수 주변을 둘러보기 전에 오늘 가게 될 위치를 지도로 확인해 본다. 블레드 성의 새벽 풍경이다. 블레드 섬 속의 성모 마리아 승천 성당이다. 새벽 블레드 호후의 풍경이다. 저 멀리 구름이 많은 곳은 율리안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 트리글라브 산이 있는 국립공원 방향인 것 같다. 아침 블레드호 주변 풍경을 보면서 안내인이 설명했던 내용을 들어본다. 자, 이상기후죠, 이상기후. 유럽 사람들도 혀를 끌끌 차고 있네요. 여름에 왜 비냐. 이게 이제 전형적인 겨울이에요. 겨울은 하루, 그러니까 빠짐없이 일주일을 산다면 이런 날씨. 근데 이 체감온도는 영하 10도가 되죠. 체감온도.
최강 온도가 영하 10도인데 비가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은주는 영상이라는 거죠. 영상 5도 평균, 2도 평균. 알프스 산으로 올라가면 눈, 지상에는 비, 최강 온도가 영하 10도. 이게 뭐 열흘을 가고 일주일이 가고, 여기 사는 사람들은 한 달이 가고 4개월이 간다, 이렇게 하는 것 같고, 섬에 들어가면 아주 작아요. 어저께 나가서 보신 분들은 참 호수도 멋있고 예쁘고, 그 섬 중앙에, 호수 중앙에 또 작은 섬이 떠 있는 게 참 어우러짐이 기가 막힙니다. 자연섬이에요. 자연섬입니다. 인공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니라 태국 쪽서부터 여기 빙하가 후퇴하면서 만들어 놓은 경치입니다. 자연섬이고, 이 블레드의 호수의 특징은 일단 작은 호수이기 때문에, 작은 호수고 수심이 낮아요. 수심이 30m밖에 안 됩니다. 알프스의 호수의 특징이 수심이 깊잖아요. 우리가 서유럽 저기 여행할 때 수심이 깊은 호수를 봤을 때 몇 미터가 됐었어요? 320m. 네? 중부 내륙 지역에 제네바 레만 호수의 그 최고 수심은 320m입니다. 그러니까 그 크기의 깊이가 비례를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100m가 넘는 그 호수가 많은데, 이건 작으니까. 작지만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는 또 이 호수가 비가가 산에서 내려온 물이 고인 것이 아니라 여기 용천수가 있어요. 용천을 해서 용천수가 이렇게 살짝 호수를 메운 겁니다. 물이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용천댐 물이 밑으로 내려가고, 이런 여기 크진 않아요. 한눈에 들어오는 호수가 흔치 않죠. 여행하다 보면 한눈에 싹 들어오는 그 호수가 흔치 않습니다. 근데 여기 블레드는 한눈에 들어오고, 그래서 호수를 주변으로 참 산책로도 형성되고, 그리고 우리 생각 같았으면 벌써 주변에 많은 호텔들과 식당, 민물, 매운탕집, 횟집 뭐 이런 거 있을 텐데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지속적인 이들의 뭐 관리가 있었겠지만 그러한 정서 속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옛날부터 그게 관리가 이루어진 건 아닐 텐데 그들의 정서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이 있어도 한두 채 가장 대표적인 명소에 이렇게 있고, 그 밖에는 산책로로 조성이 됐어요. 둘레가 한 7km 정도 돼요. 7km면 여기서 휴양하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조건이죠. 경치 좋고 공기 좋고 산책하고. 7km. 최고 길이가 한 2.1km, 폭이 한 1.3km 이렇게 돼요. 2.1km하고 1.3km 정도 됩니다. 하늘에 쭉 들어오죠. 그리고 호수 중심에서 이렇게 시선을 좀 올려보면 자연 안방 위에 이렇게 성이 자리하고 있고, 먼저 호숫가락으로 내려가서 비 오는 와중에 이 슬로베니아 블레드 섬에서 블레드 호수에서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성모 승천 교회가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성당으로 만들어 지금까지도 성당, 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날, 섬에 있으니까 매주 주말마다 그곳으로 미사를 보러 가는 사람은 아주 극히 드물겠죠.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겠죠. 정도적인 날짜들이. 그 중에서도 사람들에게 특별한 날이라는 것은 결혼을 했을 때 슬로베니아가 결혼을 하면 이곳에 와서 배를 타고 저 섬에 들어가 신부를 안고 그 작은 언덕, 55m에 이르는 작은 언덕에 계단을 올라가서 소원의 종을 울려서 소원을 비는 게 전통 풍습이래요. 그게 관광객들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도 한번 해볼 수 있는, 하기 위해서 갑니다. 계단이 모두 99개로 이루어졌어요. 99개.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안고 99개 계단을 걸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네? 우리 신부들이 몸무게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혼하는 길을 상당히 꺼려 합니다. 여기서 오른쪽에 자연한방 위에 블레드 성, 주교님의 주교좌였었어요. 지금부터 1000년 전.
천년 전인 뭐 이런 말이 있었고, 천년 전은 이제 세상 넘어져 우리 황제로 하여금 하사받은 이 땅의 주교가 이곳을 관리하고 관장해서 조용하고 평화로운 성스러운 마을로 이렇게 만든 그런 곳입니다. 이 블레드 호수고요. 저 호숫가변 중앙에 이제 섬의 모습이 보입니다. 정로 중앙에 한시 방향에 뾰족하게 시설된 탑. 탑에 있는 저 교회가 성도 승천 교회입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소원이죠. 요게 배 타고 들어가서 좀 이른 시간이긴 하지만 타고 들어가서 단체들이 쫙쫙 들어올 거예요. 아까 와도 주어진 시간이다 보니까. 나룻배인 플레트나 선착장에서 둘러보는 블레드 호수 주변 풍경이다. 나룻배에서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균형 잡아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을 상대로 지금 노젓는 사람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상당히 힘들어 보이세요. 근데 여기가 블레드 호수 자체가 이 주위에서 관광청에서 발동선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근데 그 전통이 언제부터 온 거냐면 옛날에 마리아 테레지 여제가 이곳에 와서 신성한 순례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동선 없이 이 플레트나 노를 젓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 대수도 더 이상 늘어나질 않아요. 23대가 딱 정량입니다. 관광객이 아무리 많이 와도 23대. 근데 그게 18세기 1700년대 마리아 테레지 여제가 그 명한 그 대수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죠. 그때 가보를 이어받아서 여기는 뭐 대를 이어서 하는 거죠.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뭐 이렇게 중요하죠. 1인당 10유로를 받아요. 네? 하루 종일 움직입니다. 단체가 개인으로만 한 15유로 받고 대를 이어서 하죠. 이걸 누구한테 뭐 넘기기는 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 아들을 낳아야 돼요. 이렇게 시켜 먹어야 되니까. 비가 더 세차게 내린다. 배에서 내리면 빌라 블레드 호텔이 보인다. 이 호텔은 옛 유고슬라비아 연방 시절 티토의 별장이었다고 한다. 이곳을 방문했던 김일성이 경치에 반하여 2주나 더 머물렀다고 한다. 주변의 풍경을 둘러본다. (99) 계단이다. 계단 중간에 있는 성모 마리아다. 안내인의 성모 마리아 승천 성당에 대한 설명. 성당 안에 들어가면 옛날부터 신부를 안고 들어오죠. 뭔가 결혼식뿐만 아니라 뭔가 축하하고 뭔가 기념이 필요로 한 날은 이곳에 오는 전통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종소리가 나죠.
아대 가면 소원의 종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단 앞에 이런 종 줄이 매달려 있는 성당이 흔치가 않아요. 옛날부터 이곳에 와서 소원을 비는 종 줄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을 믿음 있게 당기면서 소원을 빌면 소원이 들어준대요. 성당 내부를 둘러본다. 줄을 당겨 종을 쳐보지만 점처럼 종은 울리지 않는다. 3번을 울려야 한다고 한다. 섬에는 둘레길이 있다고 한다.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걸어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다. 종탑도 올라가 볼 수 있다고 한다. 기념품 판매점에도 들어가 본다. 플래트나 선착장에 도착하였다. 다음에는 블레드성으로 간다. 블레드성에 올라가면 아름다운 블레드 호수를 조망할 수 있다. 슬로베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성이기도 하다. 대략 130m 높이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에 있는 블레드성은 12세기경 완성되었으나 지진으로 한 번 소실되었다가 15세기경 다시 복원되어 현재의 모습을 갖췄다고 한다. 현재 블레드 성에는 박물관과 대장간, 인쇄술 체험소, 기념품 가게, 와이너리, 레스토랑 등이 있다. 와이너리에 대한 안내인의 설명이다. 밭을 일구고 포도를 키워 그 포도로 와인을 만들어 와인 저장고도 있어요. 지금 와인 저장고는 지금도 수도사분들이 직접 와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오는 관광객에게 판매합니다. 와인에 좀 일가견이 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와이너리도 한번 보셔서 가격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성의 주차장에 도착했다. 성 남쪽의 풍경이다. 성에 오르면서 보는 성 동남쪽 풍경이다. 성 정상이다. 박물관부터 가본다. 블레드 지역에서 발굴된 유물들을 전시하는 곳이다.
대장간도 둘러본다. 블레드성을 중심으로 하는 이성 지도다. 이 지도를 참고 삼아 블레드성에서 보는 호수와 그 주변 풍경이다. 절벽 아래도 내려다 보았다. 블레드홀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산들의 경관이다. 성 아래로 내려와 봤다. 성에 있는 우물이다. 인쇄소 한글 안내문이다. 이곳은 15세기 구텐베르크 활자 인쇄 방식을 재현하는 인쇄소다. 지금은 책을 인쇄하지 않고 당시 의상을 차려입은 인쇄공이 옛날 방식 그대로 금속 활자 틀을 이용하여 원하는 문구를 인쇄한 기념품을 만들어준다. 그림과 종이를 선택하고 영문 이름을 적어주면 인쇄 기념품을 만들어준다.
인쇄하는 틀을 자세히 살펴본다. 네 발을 당겨 압축하여 인쇄하는 방식이다. 조판대다. 전시해 놓은 책자 조판이다. 나는 인쇄 기념품을 만들지 않았다. 성벽이 높다. 내려오면서 보는 블레드 남쪽 풍경이다. 주차장에 내려왔다. 포스터미널까지의 경로 지도다. 어제 왔던 길을 따라 포스터미널로 다시 돌아간다. 이제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기로 유명한 포스토이나 동굴로 가게 된다. 포스토이나 동굴에 대한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기둥이 되기까지 아주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몇 미터? 1미터가 10만 년 정도 필요로 하는 연기별 시간이 필요한 그러한 공간에 우리 대한민국에는 고수동굴이 가장 유명한 것 같아요. 동굴 얘기 나오시면 항상 고수동굴 하시던. 그 카르스트 지역의 석회가 물을 만든 지역의 최종 사후 멈춘 움직임이 없고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아 석회의 침전이 터키 어디? 터키군. 그건 이제 죽은 거죠. 가만히들이 다니기 불편함이 없지만 비 없는 게 특징이죠. 그 세계에는 산도 강도 있어요. 그 강이 철철철 넘쳐요. 예, 높은 곳에서 강이 흐르는 소리까지 들려요. 참 물살이 빠른 강도가 있습니다. 비브커강이라고 하는 강의 지하세계들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하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지하는 없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들어가고 나서 지하도 움직이는 세상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껴볼 수 있는 겁니다. 움직이는 세상인 거예요. 지하도 아주 작은 생명체 휴먼 피쉬라고 하는 물고기 노령용과에 속하는데 생명체도 살아요. 흰색 피부색을 보이는 앞에 두 다리와 뒤에 두 다리. 눈이 없어요. 빛이 없어서 눈이 태화가 된 거죠. 감각이 촉수가 발달되고 휴먼 피쉬가 그곳 이 포스토미널 동굴의 상징 중에 하나입니다.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학명 자체가 인간을 뜻하는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학명을 갖고 있는 휴먼 피쉬 유일한 생명체. 그것도 관광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동굴 투어 거의 끝날 때쯤 큰 어항에 이렇게 모셔놨어요.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휴먼 피쉬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휴먼 피쉬도 보고. 전리 식사 후에 이루어지는 동굴 투어는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먼저 수신기를 제가 드리고 티켓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러면 동굴 입구에서 기다렸다가 1시간에 한 번씩 단체가 들어가는 그 인원수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1시에 예약되어 있어요. 시간마다 이렇게 다 단체가 예약되어 있는데 그 시간에 모인 모든 관광객들은 한 번에 들어가서 동굴을 보시는 거예요. 관람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지나가고 있는 부근의 이성지도다. 해발 2558m인 그린토백 산 부근을 지나가고 있다.
차창으로 보는 그린토백 산 주변이다. 하이킹, 등산, 스키를 즐기는 데 인기 있는 산이라고 한다. 어제 쉬었던 고속도로 휴게소를 지나가고 있다. 포스토이나에 다 온 것 같다. 포스토이나 동굴을 중심으로 하는 이성지도다. 안내인의 설명을 들어본다. 포스토이나 동굴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수가 연간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60만 명. 물론 이제 관광 도시 유명한 데에 비하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동굴 하나 단일 목적지로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찾아오는 거죠. 60만 명. 여태까지 이곳에 방문한 사람들의 숫자를 세어보니 현재까지 2014년도에 1월달을 기점으로 해서 통계를 내봤는데 3,500만 명이 이곳에 왔다. 3,500만 명.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이 동굴이 처음에 발견되는 시점이 1818년이랍니다. 1800년 되면 이 슬로베니아라고 하는 땅, 그리고 이 나라는 이곳에 어디에 귀속되어 있었어요? 지금의 오스트리아. 당시에는 합스부르크. 우리 오스트리아 동유럽 여행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그 부엌집. 합스부르크. 이 유럽의 가장 큰 맹주가 17, 18세기 통틀어서 합스부르크 왕국, 그 다음에 프랑크 왕국. 그러니까 주도를 파리로 잡고 있는 프랑크 왕국, 동쪽에는 이 비엔나를 잡고 있는 합스부르크 왕국. 유럽 지금 지도를 딱 펴놓고 절반의 가로를 이렇게 세로 잘랐을 때 서쪽은 프랑크, 저쪽에는 합스부르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곳에 이 영향권에 있었던 나라들이 유럽을 정중앙으로 동쪽이죠. 동쪽에. 그러니까 아드리아 해변과 더불어서 발칸, 북쪽, 동유럽 전체 지역이 합스부르크 영향권에 있었다는 겁니다. 다 식민 지배 국가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합스부르크의 지대한 영향력과 더불어서 도움을 받은 것이 기술, 신기술과 신문화, 새로운 문화를 이렇게 도움을 받은 거죠. 알게 모르게 이들의 인프라 조건은 이 조금 선진화된 합스부르크의 기술과 그들의 문명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스부르크 제국 시기에 이곳이 발견이 돼서 그나마 현대까지 이 동굴이 유지되고 관리되고 기반까지 맛본 거죠. 그렇지 않고 미개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낙후된 기술과 또한 낙후된 문화, 권역이 있었던 산골 마을에서 그걸 먼저 발견했다면 다 파헤쳐졌겠죠. 석순과 석주가 하나의 기념품으로 판별됐겠죠. 합스부르크 제국의 탐험가들로 하여금 발견돼서 유지보수를 하게 된 거죠. 1818년에 발견이 되고 동굴을 탐험으로 탐사대 만들어 놨었다 그래요. 탐사대.
그런 관광객들을 위한 코끼리 열차가 놓여지고 1890년대나 관광객들을 맞이한 포스터 인화가 된 겁니다. 20km가 있다. 20km 중에서 동굴은 약 5.4km밖에 안 돼요. 5.4km도 어마어마한 저 세계입니다. 네. 앞으로 많은 이 관광 자원이 이 땅속